우리가 책이 지금 이제 상중하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학원, 책이 아직 출판이 안 돼서 지혜본 교재를 좀 드렸는데요. 근현대사를 할 겁니다. 여기에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문제가 20문항 중에서 5문항에서 많으면 7문항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는 모두 다 고득점을 맞기를 원하고,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학원을 기본적으로 고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항공사에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또 수험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든 조선시대까지는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설명 듣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 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현대사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수험생들한테. 여러분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 명심하시고 되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방법론은 여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가 우리 앞에 상권, 학원은 뭐 특히 막 암기해서 특별히 막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학원에서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예. 연도 암기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 관계를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앞인지 뒤인지도 중간에 뭐가 있는지 끊임없이 이런 식의 문제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연도 암기가 안 되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게 무식한 방법이 암기죠. 정말 미련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이해가 따라줘야 된다는, 이해도가 떨어져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암기 자체가 거의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네. 선후관계,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건 이제 사료죠. 사료 제시형의 문제들이 이제 대거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또 이런 방향으로 공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식하게 외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걸 무작정 외워서는 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건의 전후관계, 근현대 같은 경우 어떻게 국제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 같은 나라들이 같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폭이 넓어지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포인트 상에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원의 페이지 15쪽부터 가겠습니다. 개항기라고 되어 있죠. 항구가 열리는 시기란 얘기죠.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척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정척사라는 것은 정의로운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척사,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정척사라는 말은 정의로운 것은 뭐죠? 성리학자들의 성리학이죠. 그죠? 성리학 이에 모든 것은 배척한다는 뜻이죠. 네. 성리학의 모든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정척사 사상이 팽배해 있다. 그 뭐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거야. 기존의 권력자들이.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성리학자들이니까. 왜? 이걸 통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온 사람들과 기득권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계하사상 가보겠습니다. 계하사상 보겠습니다. 계하사상이라고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하사상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하라는 거 이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전체를 전부 다 서양식화해달라는 뜻이에요. 외국 애들이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자, 우리 봐볼까요? 정치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우리 왕조 국가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데 서양에 왕조 국가 있습니다. 그죠? 왕조 국가 있고 왕조 국가에서 발전된 게 뭐죠? 입헌 군주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주를 인정하되 입헌, 헌법을 세워서 통치하는 방식을 택하라는 뜻이죠. 요게 이제 발전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주의국가 체제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즉, 백성이 주인공이 되는, 백성이 메인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경제 볼까요? 서양 애들이 하는 게 뭐죠? 요구하는 게 자본주의 국가 체제로 가자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 현재 계급사회죠, 우리가죠. 네? 이 계급사회로 가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만일 어떻게 가야 된다? 평등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업회장이 있고, 대학에 뭐 총장이 있는 교수가 있고, 그건 직업이지 계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선생님 시각엔 그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죠? 같잖아요. 평등하잖아요. 선생님과 여러분이 평등하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죠. 똑같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 수험생의 입장이고 선생님은 강사의 입장인 것이지 그게 계급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지 우리가 더 높은 자를 뽑은 건 아니잖아. 그잖아. 짭이 직업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장관인 거지. 평등사회로 가자는 거지. 문화. 서양의 문화를 수용해달라는 얘기야. 우리 것만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서양의 문화들 갖다가 뭐 나쁜 문화에서 막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880년대에 가장 대표적인 개화사상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추가하자면 이게 또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겠죠. 우리 무슨 교육 받습니까? 꼬마기 때? 한울천 따지부터 배우죠. 한자. 그 다음에 뭐야? 공자, 맹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성리학 배우잖아요. 주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에요. 즉 완전 중국 문화잖아요. 중국 교육 방식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뭘 배우라는 거죠, 이제? 서양을 알기 가장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 영어를 알아야 되겠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다 하는 거야. 영어, 수학, 과학, 세계사. 우리 학생 시절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초중고 시절 뭐 잘하든 못하든 우리 다 한 번씩 맛은 봤잖아. 그죠? 능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다 맛은 봤다고. 이거 배우자는 거죠. 봐, 지금 우리가 초, 중고, 대학 다닐 때 이걸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외국인들 만났을 때 우리가 내가 영어를 좀 못해, 독일어를 못해, 불어를 좀 못할 뿐이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 전애들이 가진 거 내가 가진 게 뭐야? 비등비등하다고. 사고가 거의 균일화되기 시작해. 균등해진다는 거예요. 전애들이 무슨 얘기하면 우리 다 알아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육의 중요성도 같이 오자는 거예요. 이게 개화사상이에요. 이거 우리 좀 수용해달라는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그 재밌는 얘기. 예전에 요 시대에 1880년대에 쭉 주장해서 90년대, 그 다음 1900년대도 쭉 넘어오잖아요. 예전에는 결혼할 때 맞선이라는 걸 통해서 결혼까지 가죠. 그 전에는 부모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결혼시켜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 얼굴, 남자 얼굴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식하고 얼굴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개화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미팅이라는 걸 한다고. 대학생들이, 또 고등학생들이 미팅이라는 걸 한다고. 그 옛날 기록을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선을 중재해주는 역할, 소개팅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겠지?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여성이 개화 여성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뭐 이하여고를 다닌다든가 숙명여고를 다닌다든가 지금 치면 고등학교 그 학생들을 소개할 때 이 여성이래 개화 여성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야. 개화 여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교육받고 있는 여성이라는 뜻이야. 그럼 요즘 치면 어떻게 고등학생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현대적 교육받는 여성이에요. 그 당시는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단어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남자 입장에서 신여성이란 거야. 신여성과 내가 오늘 소개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는 그런 용어로 쓰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화사상 봅니다. 대표적인 말 이규경 조국 실학자이고 도고의 매점매석을 비판했다.
도구 밑줄, 동그라미 밑줄. 도구의 매점 매색을 비판했다. 이건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도구에 대한 말을. 대외적인 상행위와 계시와 교역의 필요를 전했다. 계시 밑줄 보면 되겠죠. 계시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지?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뭐라고 그러지? 공무역. 계시는 같은 말로 공무역이라고 불러. 계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렇지, 호시가 있겠지. 이건 공무역을 얘기하고 이건 사무역을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이건 밀수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아편을 공무역으로 수입해 올 수는 없잖아요. 옛날 지금이랑 같이. 그렇지? 우리 사회에 쓸만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밀수해 오는 거잖아요. 모르게 가서 하는 거잖아. 공무역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허가하는 거야. 우리 삼성, 현대, 대기업, 중소기업들 어떻게?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잖아. 그죠? 그럼 그네 나라에 허가받은 회사 관계들하고 서로 무역을 하는, 이걸 공무역이라고 부른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을 한다. 이런 의미, 우리 조선하고 청나라하고 무역하는 거 봐. 미국과 무역하는 거 봐. 일본과 무역하는 거 봐. 그게 아니야. 그 나라와 우리나라 허가쟁인 기업들끼리 서로 무역을 한다. 이걸 공무역이라고 부른다. 그렇잖아. 우리 현대 삼성 차 수출하고 반도체 막 수출할 거 아니야. 반도체를. 그게 뭐야? 사무역이야? 공무역이야? 대답해봐. 공무역이잖아. 나라가 허가해 준 거잖아. 무역하세요. 허가해 준 거잖아. 대신 이익 나면 어떻게 세금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게 공무역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중에 공무역 선생님 뭐예요? 질문하는 거 꼭 있어요. 사무역은 다 알잖아요. 밀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32년 영국 상선 아모스 투어에게 처음으로 교역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832년이면 순조 32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영국 상선 아모스 투어가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했어요. 이게 최초입니다. 우리 통상 좀 합시다. 무역 좀 합시다.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 32년 이걸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거부했어요. 거부한 이유는 영국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어요. 그 부당한 요구가 뭐냐면 치부권을 요구했어요. 영국 상선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진의 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 조선의 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무역을 요구한 게 1832년입니다. 최항기갑니다. 최항기는 개별적으로 단독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기본입니다. 19세기의 우리나라의 최고 지식인 최항기가, 그리고 19세기에 서울에 사는 지식인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장서를 소유한 자.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오늘 발행된 책이 있다면 일주일 뒤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최항기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공부를 하고 싶거나 책을 읽고 싶을 경우에는 최항기 집에 가서 부탁해서 볼 정도로 되게 장서를 보였던 인사이기도 하다. 이 사람 호가 명남누야. 최항기 호가 명남누야. 최항기 호가. 명남누라는 거, 최항기가 읽었던 모든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했다. 그건 뭐야? 명남누 총서가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명남누 총서 있지? 밑줄 그어봐. 명남누 총서. 최항기 책 중에 명남누 총서. 명남누가 뭐라고? 최항기의 호. 총서니까 지가 다 읽은 책을 요약 정리해서 줄거리 적어놨다고. 독후감 적어놨어. 쉽게 얘기해서. 명남누 총서. 이렇게 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책을 막 암기하지 말라고. 책의 의미가 뭔지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중국에서 많은 서적을 가져와 해국도지 영한책을 읽고 서양의 여러 나라의 지식을 얻어 문호개방을 주장하였고 지구전요, 기측제의, 인정, 명남누 총서 등을 저술하였다. 오케이? 19세기 가봅니다. 중엽입니다. 19세기.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동인. 이 사람들이 김옥균의 스승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김옥균 밑에 박용효, 서강범, 서재필, 김홍집, 김윤식 등이 전부 다 이 사람들 제자예요. 근데 제일 밑에 봐보면 19세기에 김옥균, 박용효, 서강범, 서재필 잘라봐. 여기가 급진 계합파들이에요. 대신에 김홍집, 김윤식 뭐예요? 원공 계합파들이에요. 잘라서 써놓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승 밑에 똑같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진 계합파와 그다음에 원권 계합파들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배우기는 배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더라. 박규수 갑니다. 박지원의 선장이며 문호 개방을 주장하였다. 김옥균, 홍영식, 서강범 등이 이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전수받았다. 박규수는 누구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죠? 박지원의 선장이긴 하지만 이때 권력 세력은 민비죠. 그죠? 민비가 박규수에 물어보죠.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규수가 대답해야 돼요. 신하니까. 박규수가 대답합니다. 청나라처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누가? 박규수가. 민비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 박규수 같은 세력 우리 뭐라고 그럴까? 친청 민비 세력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기초 잡고 있는 거야. 무조건 막 외우지 말라는 얘기 마구잡이시로. 친청 민비 세력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민비란 지금 현재 뭐야? 친청 세력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지? 민비는 친청 세력이지. 훗날 말을 갈아타지. 뭘로? 친노로 말을 갈아타잖아. 그러니까 친청의 친노로 말을 갈아타는 순간 너 이렇게 일본에 대한 죽음을 당하는 거지. 그죠? 이게 명성하고 이제 마지막 암살 장면이 되는 거예요. 오경석 갑니다. 역관 출신으로 통해가는 사람이야. 중인 출신이야. 적어야 돼. 오경석 앞에 중인. 중인 출신이라 적어야 돼. 오경석 앞에다가 적어야 돼. 중인 출신이다. 중인들이 주로 가는 게 뭐라고 그랬지? 직업이? 통해가는 역관과 의사. 의관 역할들이 주로 중인들이 주로 나가는 진출하는 방향이었다. 역관 출신으로 청해 왕라며 해국도지와 영안지략 등을 구해야 돼요. 아까 이거 별표 한 2개 갈까요? 해국도 영안지략 등을 그렇습니다. 이게 있고 1876년에 강화도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죠? 자, 해국도지 영안지략 우리나라 수입이 빨리 온 건가요? 강화도약이 빠른 건가요? 물어본다고. 이게 1876년이죠? 그죠? 강화도 맺었잖아요. 여기 학자별로 약간씩 달라요. 1850년대 후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60년대 초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 좀 다양성이 있긴 한데 연도를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 해국도제 영안지략이 수입되었다. 맞아요? 틀렸지만. 틀리지. 그럼 해국도제 영안지략 이후에 강화도약이 나온 거지. 그럼 이 책을 왜 여기 집어넣어서 이걸 물어볼까? 의미를 알아봐야 돼. 그 의미가 뭐냐면 강화도 조약 우리가 맺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해국도 영안지략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시작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자존심이 있는 나라야. 또 자존심 있는 민족이야 우리가. 속된 말로 쪽파리들한테 그냥 기죽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 거야. 아니 뭐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일본 애들한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국도제 영안지를 이용해서 강화도 조약과 선후 관계를 물어봤을 때 이게 먼저야. 그리고 이 뒤에다 선후 관계 잡아야 돼. 이게 먼저고 이게 뒤에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강제로 우리에게 문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이미 이 책에 소개를 통해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해국도 영안지는 되게 중요한 의미, 선후 관계에서 되게 많이 써먹는 책이라는 거예요. 유홍기, 한의사 출신으로 통상을 주장. 유홍기를 다른 말로 유대치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로 유대치. 밑에 저거 유홍기 밑에 유대치라고도 불러요.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개화사상가들입니다. 19세기 말 개화파 양성 김옥균, 박용효, 서강범, 서재필
아까 했던 급진파들이고, 김홍집, 김윤식 같은 사람은 온건파들이죠. 그래서 김옥균 같은 사람이 일으킨 게 뭐예요?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전날 밤에 스승을 찾아가요. 스승을 찾아가서 김옥균이 찾아갑니다. 내일쯤에 거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러 갔어요. 스승 중에 이제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 있었는데, 이게 네 분이죠. 박규석, 이분 중에 이제 몇 분이 돌아가시고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좀 연기시키면 안 되겠느냐? 타임이 좀 안 맞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요식 행위만 거쳤을 뿐이 그 다음날 실제로 갑신정변을 일으켜 버렸어요. 뭐 정치적인 압박이 되게 심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합니다만, 갑신정변은 스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제 어드바이스를 받기 위해서 왔지만 스승의 말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결과론적인 얘기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갑니다.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지 보겠습니다. 온건계합파. 목표가 동도서기론, 중국의 양무운동을 연애받겠다. 급진계합파 보세요. 목표가 변법 자강론, 일본의 메이지신을 모델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뭐 그대로예요. 이거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동도서기론은 중국의 양무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자, 봐보시죠. 우리 중국의 양무운동을 받아들이는 원인 또는 배경을 잡으면 되게 쉬워지죠. 이거 치렀죠. 앞에 년 치렀죠.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들이 청을 일방적으로 그냥 박살내버린 거잖아요. 이게 아편 전쟁이잖아요. 그 청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얘들이 앞선 뭐가 풀이였죠? 무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네. 선진 무기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함선, 우리 군함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의 군함과 엄청난 무기를 장착된 함선이 청나라를 객수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이 나라로부터 어떻게요? 서양의 무기는 필요한 것 같더라. 그 서양의 무기를 청나라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이걸 양무운동이라고 한다고. 그럼 뭐야? 개화사상은 다 받아들인 거잖아. 개화사상이란 뭐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런데 동쪽의 도덕, 즉 중국의 사상인 성리학은 서양의 어느 사상, 철학보다 더 뒤진 게 없더라. 대신에 서양의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 즉 무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할 것 같아. 그 뭐야? 부분적인 개혁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문을 개방한 거 아니잖아요. 이걸 동도서기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일본에서 보겠습니다. 급진계합파들 생각한 것, 변법 자강론입니다. 똑같아요. 일본의 메이지신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군부라고 하고 일본 표현 방법은 막부라고 그러죠. 막부. 군인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우리말로는 이제 쓰는 용어는 구테타 정권이라는 얘기를 하죠. 구테타는 뭐야? 하급 애들이, 여기서 말하는 막부 정권이라는 하급 관료 애들이, 대위라든가 소령급 되는 애들이 별자리 스타들, 원스타, 투스타들을 잡아버린 거야. 그리고 권력을 잡았어. 그때가 명치, 우리 호를 쓰잖아요. 우리 지금 2022년 쓰지만 그때는 이런 걸 쓰지 않았잖아요. 영어란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명치년이었다고. 이걸 우리 일본식 발음으로 되면 메이지가 되는 거고, 우리 한자로는 명치가 되죠. 명치 유신 또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즉 하급 군인들이 구테타를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고. 권력을 잡고 하는데 그 권력을 잡고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왕정 복고를 갖다가 추구해요. 왕정 복고냐면 다시 천황이 중심 체제가 된다. 나라 운영하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요구사항이 뭐냐면, 자, 천황을 왕정을 복구시켜줄 터이니 우리나라를 입헌 군주제로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게 수용하게 되면서 이루어진 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명치 유신이라고 얘기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뭐예요? 엄청난 반향을 가져오게 되죠. 왜? 즉 서양의 문물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죠. 예.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처음으로 19세기 처음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훗날 발전되는 게 뭐 어떻게 이제 네덜란드 같은 애들의 무기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게 일본에 급속하게 일본 나가사키를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하죠. 대신에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같은 데들은 일본이 거부하죠. 거부한 이유는 뭐 같아요? 종교 문제입니다. 카톨릭을 강제로 집어 넣으려고 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카톨릭을 강제로 받아들이는 걸 거부해요. 근데 네덜란드는 그걸 끼우팔기를 하지 않아요. 속된 말로 해서. 그냥 우리 문화만 가져갔어. 뭐 함선이면 함선, 무기, 문화 이런 종류를 가져가. 그래서 일본 애들이 주로 네덜란드 문화들을 주로 많이 가져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덜란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네덜란드 마을을 만들어서 하나의 섬을 갖다가 요즘은 관광지로 만들어서 되게 잘 써먹고 있죠. 가끔 우리 관광객들도 가서 사진 찍어 보면 유럽풍의 건물들 나왔는데 유럽이 아니야. 일본이야. 일본 갔다 온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처음으로 들어왔다. 일본의 메이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변법, 자각론 다 수행한다. 모두 다 수행한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수행해야 된다. 이게 급진개합파, 김옥균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일본의 명치유신을 갖다가 롤모델로 잡아들여야 된다. 좀 이해 가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또 다음 모의고사때 또 까먹은 사람들 꼭 가끔씩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온건개파들 인물 민씨들입니다. 민영익, 민금호 이 사람들 뭐죠? 좀 다 민비 세력들입니다. 민비가 중심이 된 중국의 양무운동에 관련 얘기. 재정가면 당오전은 밑줄 긋습니다. 당오전 83년 밑줄 긋습니다. 1883년 개항 이후 해외 사절단 파견비, 삼포 개항비, 신식군대 창설비 등 재정 주질 압박이 심화되자 발행된 게 당오전입니다. 일반 합의 5배의 뜻이라는 뜻이죠. 당오전, 당백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민비 세력들이 만든 게 당오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진개합파 김옥균, 박용효, 홍양식, 서강범, 서재필 등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실패하자 일으킨 사건이 갑신 정변이 되더라. 그 다음에 밑에 강 볼까요? 북악파 실학사상 볼까요? 좀 인쇄가 좀 희미합니다만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들이 북악파들이죠. 주로 이 사람들 뭐죠? 노론이죠. 노론인 사람들이 청해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청해 종체 소용론을 수용하자. 일본의 문명 계열을 수용하자. 그 대표적인 인물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청해 중체용론은 양무운동을 발전시키고 일본의 문명 계열로는 메이지신으로 발전시켰고, 그죠? 우리 계화 세력들 김옥균, 박용효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오른쪽 가봅니다. 오른쪽에 김홍집, 조선 청량, 민영익 같은 사람 참고로 사진을 좀 봐주시고, 훗날 민영익이 미국의 아들 대통령을 만나는 사진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서가 지금 39쪽 가면 되나요? 아니, 페이지 잘못됐지. 쏘리. 잠깐만. 15, 16, 17페이지 가면 되겠군요. 쏘리. 17페이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개화정책. 두 번째 니은번 봐주실래요? 박문국.
신문을 발간했다. 그 대표적인 게 한성순보입니다. 열흘에 10일에 한 번씩 나온 신문이 발행되었다. 전한국 1890년부터 청산까지 백동화를 추종, 민시정권을 적자 타겟적으로 썼던 게 전한국이다. 기기국, 병기제조, 우정국 등을 발표했다. 이건 수신사와 영선사와 보병사로 갈 때마다 일본과 서구에서 들어온 문물들 우리가 수행해서 만든 시설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화파 인물, 대표적인 인물 김옥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사인데 이 사람이 충의계를 조직했다. 충의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충의계입니다.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뒤에 갑신정변 할 때 별도 따로 하겠습니다. 박영효, 신앙의 자유를 주장했다. 육일준, 거문도 사건.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이영세 중립화론을 즐겼습니다. 중립화론. 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의 압박에 우리가 어느 편을 들 게 아니라 중립을 지키겠다. 스위스의 이영세 중립화론을 갖다가 주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라가 약하게 되면 중립화론 의미가 없어져요. 네. 나라가 강했을 때 중립론이 통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독일인 부들로도 중립화론을 주장했다. 어떤 계기로?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거문도 사건이 뭔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있겠구나. 여기 처음 하신 분들이. 거문도 사건이란 뭐냐면, 자, 볼게요. 자, 여기가 요수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거문도야. 여기가 러시아라고 생각해봐. 중국에서. 자, 봐봐. 러시아 애들이 남하 정책을 펼친다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러시아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얘기합니다. 자, 러시아 애들이 지금도 영토 확장을 해서 노력하고 있죠. 영토 확장을 해서 봐봐. 얘들이 지금 여기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어떻게 해양을 봉쇄하고 해양을 자기 땅으로 편입시키잖아요. 왜냐면 러시아는 제일 위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이용해서 통상을 한다든가 군함을 띄워서 무력을 갖다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항구가 열리된, 그죠? 함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 잠수함도 만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죠. 우크라이나를 깨는 이유는 이 부분의 내륙 지역과 곡창지대의 내륙 지역과 크림반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띄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최고 강대국은 영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국 애들이 이걸 갖다가 막았다는 거예요. 러시아 남하를 막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 어찌든 바다를 점령하고 싶고 얘들은 다시 인도로 내려왔다고. 그 영국 애들이 인도를 갖다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거야. 러시아 애들은 절대 내릴 수 없다고 막아버린 거지. 그럼 배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여기밖에. 블라디보스토크밖에 없다는 거야. 블라디보스토크에 배를 띄울 수는 있어. 그럼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내려와야 어떻게 활동할 수 있잖아. 반경을. 일본도, 조선도, 태평양 건너 미국도 견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따뜻한 지역에 거문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는 겨울이 되면 바다 자체가 얼어버려. 우리가 가끔 영하 25도, 30도 되면 어떻게 한강이 가끔 얼잖아요. 한 5년, 6년 전에 한번 한강 얼었다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정말 추웠어요. 정말 추웠어요, 그때. 선생님은 되게 그 추위를 되게 많이 탔던 것 같은데 얘들이 필요한 게 뭐죠?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다고 해. 함선이 됐든 상선이 됐든 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 애들이 또 와서 막았어. 거문도를 영국 애들이 와가지고 불법 점령해버렸어. 왜?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고. 그 영국이 최대 강대국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국 애들이 거문도를 기습 불법 점령한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그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군사력이라든가 정보통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참 뒤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문도를 영국 애들이 포트 해밀턴이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해밀턴 항이라고, 포트 해밀턴. 자기식 방법으로 섬을 이름을 바꿔버렸어. 우리는 거문도인데. 예.
이 검은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들러라든가 유일정 같은 사람이 차라리 한반도를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는 게 낫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영국 말도 일본 말도 중국 말도 러시아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중간 지키겠다 선언했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중립하려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외교관과 우리나라의 개화론자들이 중립화론을 주장했다. 되게 시험 많이 물어본다. 뭐라고 적을까? 빈출. 6.1준의 검은 사건의 중립화론은 빈출. 대표적인 인물이 6.1준, 부들러. 플러스 해야 돼. 김옥균도 플러스 해야 돼. 김옥균도 마찬가지로 네, 중립화론을 주장했다. 여백에 적습니다. 김옥균도 부들러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6.1준이 쓴 책 볼까요? 조선문전.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법이다. 밑줄 긋습니다. 국문법 세대. 우리 시험에 기출 나왔던 겁니다. 자, 1895년에 조선문전. 이 조선문전이 대한문전으로 바뀌었죠.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문전은 신문 연재 때 조선문전이었어. 저거. 신문에 나왔을 때, 신문에 연재됐을 때는 조선문전이었다고, 문법서였다고. 근데 단행본으로 나올 때는 대한문전이 됐어. 단행본으로, 우리가 저거. 네, 대한문전이다. 단행본으로 출판됐을 때는 대한문전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조선문전이 대한문전으로 바뀌었다. 꼭 같은 책이야. 책 제목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유견문록. 6.1준이 보빙사로 따라가죠, 미국이. 그죠? 보빙사로 따라가고 난 다음에,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18대, 19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막내 너는 여기 남어. 여기서 다시 미국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미국에 뭐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워. 그래서 막내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첫 번째 유학생이야. 누가? 6.1준이.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그 지역, 미국에 대한 문화들 전부 다 배우들은 기록을 남겼어요. 이게 서유견문록이에요. 서양의 여러 나라를 유람하고 견문을 기록으로 남겼다. 됐죠? 이렇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흥선대원부부터 갑니다.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띄어쓰기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 본명은 이하응. 흥선군이죠. 왕족이니까. 네, 대원군은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불러요.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불러요. 우리 조선시대 역대 대원군 한 3명 정도 됩니다. 3명, 4명도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어. 그럼 이거 문제가 없는 거야. 왜? 권력자가 왕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뭐가 되냐면 생부의 살아있는 아버지야. 대신에 꼬맹이야. 12살 꼬맹이야. 훗날. 고정임금이. 그럼 결국 뭐 섭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대신에, 아니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섭정을 한다는 거야. 모든 권력은 10년간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권력이 생부였던 대원군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지.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제 정책들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시험 흥선대원군에 관련된 부분이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통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 나와도 제가 할 말은 없잖아요. 출제자 마음이니까. 자, 흥선대원군 하나씩 보겠습니다. DNA적 배경갑니다.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자, 12살에 왕이 오르자 중농적 실학사전을 가진 국왕의 생부인 흥선군인 이하응이 대원군이 섭정이 되어 정치적 실권을 잡게 되었다. 두 번째, 기억본. 철종 사후 결정권을 가진 조대비 찍었습니다. 조대비는 노론이었던 안동 김씨하고 반대 세력입니다. 네. 안동 김씨 권력을 철저하게 배제했던. 근데 조대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왕이 후사 없이 갑자기 죽어버렸을 경우에 왕 결정권을 가진 최고 인물이 조대비인 거예요. 그럼 흥선대원군이 조대비를 미략 모르게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우리 아들내미가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 명복이 되게 왕의 자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 조대비가 어떻게 해? 흥선대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조건을 줍니다. 흥선대원군이 조대비에게 인사 조각권을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장관 조각권, 임명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하죠. 괜찮지 않죠? 그리고 섭정할 수 있는 것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얘가 어린아이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20살 될 때까지 섭정하세요. 대신 정치해 주세요. 조대 입장 어떻게 권력을 잃었던 사람이 갑자기 권력을 주겠다고 달콤한 제안을 하잖아요. 이보다 좋은 제안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대비와 흥선대원의 사전 약속이 밀약된 결과 나중에 훗날 조대비가 고종의 아들 둘째 명복이를 왕으로 지명하게 되는 거다. 다시 갑니다. 조대비와 밀계를 맺고 차남 이름이 뭐라고요? 명복입니다. 이 사람이 훗날 이제 고종 임금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명복이죠. 차남 명복을 익종의 양자로 삼아 고종으로 지키겠다. 익종이란 헌종의 아버지이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왕에 바로 오를 수는 없으니까. 가계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양자로 들여서 헌종의 아버지인 익종의 양자가 돼서 고종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정조와 같은 케이스예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면서 제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사도세자에 돌아가신 형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정조가 왕이 되는 케이스를 밟았거든요. 똑같은 케이스라 보시면 돼요. 니은 빼도 되고요. 지읒 빼도 되고 니을 빼도 됩니다. 대저강경 이양선 출몰로 이것이 고조되었다. 흥선대원 집권했을 때. 이양선이란 우리 배와 다른 모습이란 뜻이야. 우리 배와 다른 서양의 배란 뜻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이자가 다른 이자예요. 그러니까 오랑캐 이자가 아니라 우리 배와 다른 모습의 서양의 배다.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양선 출몰과 이것이 고조되었다. 됐죠?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18쪽 중앙기구 개편 왕권과 갑니다. 첫 번째, 왕권을 제약하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 지역번호 표별 5개죠. 네. 비변사 다 아시죠? 비변사는 삼포이란을 계기로 임시기구가 되었다. 됐나요? 명종 때 을매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이 정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국가의 모든 권력 기구가 비변사로 모아졌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권력이라는 얘기 뭐야? 절대 권력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 공부하다 보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변사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정치학자들의 얘기죠.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경우 절대 부패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절대 권력을 가졌다.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되었다. 절대 부패한다. 비변사가 불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왕실의 혼사 문제까지 관여했다. 비변사가.
그 말 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날 결혼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이 남자 이자 마음에 안 들 때 결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의 왕실의 혼사를 가도 왜 지네들이 남의 개인적인 부분을 갖다 관여할 정도로 피변사의 기능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가봅니다. 피변사의 기능을 축소 또는 격화시키고 결국은 폐지시켰다는 얘기죠. 의정부와 상군부를 기능을 부활했다. 피변사를 없애고 직행해서 의정부가 상군부를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권력을 분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군데, 한 곳에다가 권력을 몰아주지 않았다. 왜? 의정부는 행정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참군부는 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영, 남영, 마병설을 삼군부라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흥선대원군은 피변사를 격파하고 의정부와 신영, 남영, 마병수로 분리, 부활시켰다. 이렇게 해도 맞아요. 세두정치 타파. 인재를 등용, 노론을 억압하고 남일 청구하겠다. 그거 밑줄 그어야 되는데요. 노론을 억압하고 남인을 청구했다. 그 내용이 제일 밑에 사료 읽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흑백으로 인쇄되다 보니 약간 흐릿한데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사료 같이 읽어볼게요. 흥선대원군의 세두정치 타파. 대원군이 집권한 후 어느 회의석상에서 음성을 높여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물었다. 남대문 3층이란 말은 남인을 청구하겠다는 뜻이요. 태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말은 노론을 억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항해의 매천야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출사례예요. 되게 많이 나오는 기출사례예요. 당연히 이 사례는 알아야 됩니다. 즉 노론 정권을 갖다가 남인들을 등용시켜서 일당 전제하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전 표천을 보겠습니다. 대전의 통화 육전조리는 꼭 잡으셔야 되겠죠. 법전에 대한 얘기. 정리 다시 해봅시다. 오늘 최초의 법전, 조선시대. 응? 응? 최초의 법전이 뭐라고? 누구? 대신에 이거 뭐야?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개별적으로 만든 조선 경국죠. 무슨 책을 참고를 했어? 응? 응? 틀려도 괜찮아. 대답해봐. 뭐라고 했는데? 얘기 봐. 우리 조선 초기 공부할 때 이거 했잖아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우리 게 아니라 중국 거예요. 뭘 모방했다? 응? 주? 주례를 롤모델 잡았다고. 주례를 롤모델 잡은 책이 뭐예요? 조선 경국전이라고. 그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이, 사대부들이 주례를 봤다 안 봤다? 봤지. 이 책을 읽어봤다. 이게 뭐지? 그 원전이 어디 있지? 봤겠지. 그러면 안 되긴 뭐라고? 경국 대전. 세조차기 성종 때 황선의 책. 근데 대략 한 200년 동안 뭐 어떻게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을겠지. 새로운 범죄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 처단을 못했다는 거지. 웃기는 나라 아니야. 그죠? 요즘 생각해봐. 요즘 되게 뭐 여성들 괴롭히는 범죄가 많이 나타났잖아. 200년 전에 여성들 괴롭히는 범죄가 있었겠어? 없었을 거 아니야. 법을 만들잖아.
이게 뭐죠? 속대전이죠. 영조대전. 요 두 개 합친 건 뭐예요? 대전 통편이죠. 뭐예요 이게?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대전 해통, 육전 조례. 연대로 본다면 이제 고정임금이겠죠. 아들이 왕이니까. 네, 흥선대원군이 만들었지만 연간으로 본다면 고정임금식이 만들. 이거 우리 구급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하나, 둘, 셋, 넷, 5권 책은 알아야 돼. 순서 잡아야 돼.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가끔. 다음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던 시기 사실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그 뭐야? 어느 한 고르는 거야? 송정이잖아. 다음 속대전이 편찬된 시기 사실과 관계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뭐야 그러면? 다음 대전 통편이 만들었던 시기 사실을 가장 옳은 것 정도. 다음 대전의 통과 육전조례가 만들었던 시기 사실을 가장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맨날 이런 거잖아. 책 제목을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누가 만든지까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되게 단순한 문제. 다 이런 식의 문제란 얘기야. 또 선택 지문도 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식의 이런 스타일의 공부가 여러분 돼 있지 않으면 문제를 공부를 드립다 책을 20번 봤어요. 떨어져. 합격 점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여러분들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내용이 어디가 포인트인가, 뭐가 시험에 나온가를 가라고. 왜?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하고 저는 지금 현재. 그잖아. 공무원 시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겠는가.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잖아. 학문하면 이렇게 안 가르치지. 그렇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크린도 바꿔야 되겠지. PPT 만들어서 작업해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되게 끝까지 파겠지. 그게 한 학기용이야. 예. 국방력 강화합니다. 훈련도감의 군사력보험과 서양의 합포기술을 도입하였다. 소문을 겹쳐 만든 방탄복이 면제 배갑을 만들었다. 신배 양육 때 당시 착용하고서 전해진다. 그 다음에 니을번 철선제 제너레이션을 인양하여 정기기간을 연구하고 서양의 서적을 탐구하여 하륜선을 제작 운영 실패했다. 기역, 니은, 니을 묶어봐. 기역, 니은, 니을 묶어서 7급령이라 적고. 근데 요즘 7급 시험이 없어졌어. 그죠? 7급 시험이 없어져서 나온다면 이제 이런 게 현존 9급 시험에 가장 7급이 있는 게 있구나. 기상직이 있습니다. 기상청에 근무하는 기상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게 기상직, 또 뭐 있을까? 계리직. 예. 요즘에 9급 계리직인데 세상에 일반직보다 더 어려운다. 대우는 9급 일반직보다 더 못해주는 계리직이 시험 문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리직 공부하시는 합격자가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예. 대신에 지급번에 9급령을 적어놨습니다. 9급에 지급번이 9급령이라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과 디귿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세 개 어려운 거 굳이 여러분 7급 하거나 어려운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쑥 보고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디귿이 포인트야, 여러분들이. 9급을 보신 분들. 병현양요, 1866년이죠. 병현양요, 강화도에서 일어날 때 거기에 순무영을 설치하고 강화도 수복에서 순무영이 핵심이에요. 강화도의 군사를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만든 게 순무영이라는 겁니다.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9급에서 물어보는 것들. 19쪽 갑니다. 서원철배 가겠습니다. 배경. 서원의 폐단으로 붕당의 근거지라고 본다는 얘기. 이건 쭉 같은 것 아닌가요? 숙종 때와 같은 거 아닌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원철폐는 흥선대원군만 찾아가면 안 된다고. 누구도 알아야 된다고? 숙종. 숙종 말을 잘못했어. 영조. 네. 영조 때. 수정. 서원철폐는 영조 때도 나오고 흥선대원군 때도 나옵니다. 서원의 폐단으로 붕당의 근거지와 쟁점이 심화되고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백성을 수탈하였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뭐야? 붕당의 근거지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 영조와 흥선대원군의 공통적인 분모가 붕당정 시작이다, 서원이. 두 번째, 65년 만동면을 비롯한 600여개의 서원 가운데 47개의 사익선만 남겨 모두 철폐했다. 백성들은 한호합니다. 왜? 서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군대도 안 가죠. 세금도 안 내죠. 세 번째, 반응은 백성은 환영하였고 양반들이 반발이 있었으나 흥선대원군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결의로 붕당의 원상으로 지정되고선 서원을 철폐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 47개소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오늘 서울 경기는 거의 없어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람들 서울을 보려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야만 볼 수 있는 정도. 되게 귀한 문화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호했겠죠. 그러나 21세기 시각으로 본다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문화의 파괴야. 그렇잖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서원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서원 하나 보려면 어떻게? 되게 장거리 여행을 가야만이 볼 수 있는 문화의 파괴다. 이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보는 21세기 시각입니다. 시험과 관련없는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결과 서원에 달린 전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민생 안정에도 이바지하였다. 경복궁 중건갑니다. 별표 5개짜리입니다. 1865년에 중건이 시작해서 연도 외워야 됩니다. 완공 시기를 72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또는 74까지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69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통상 우리가 72년까지 보겠다는 뜻입니다. 완공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실 아셨죠? 통상 우리 국정교과서 고등학생들이 보는 국정교과서상에서는 65부터 72 정도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잡고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과정 갑니다. 첫 번째, 당백전을 발행. 일반 화폐의 100배 효과라는 얘기잖아요. 즉 고액의 화폐라는 얘기잖아요. 고액의 화폐가 발행돼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죠. 여러분 지금 현재 호주머니에 패스포트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오기 전에 가장 고액 화폐가 만 원짜리였죠. 만 원에서 5만 원 뛸 때 가장 첫 번째 뉴스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자, 당백전이 발행 인플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우리 5만 원짜리 뭐가 나와야 돼 이제? 10만 원짜리 나오면 되겠지, 그죠? 그럼 또 10만 원짜리 나오면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그 얘기 또 하겠죠? 자, 봅니다. 결국 1868년 당백전 사용을 금지하고 청전을 수입했다. 청나라 화폐란 뜻이거든요. 화살표 하시고 옆에다가 고육지책이다 적어요. 고육지책이다. 우리 한자로.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고육지책이다. 그러니까 민심이 들끓으니까 그냥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고육지책으로 하는 게 청전을 수입해 온 거죠.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우리 국제적 관계가 전부 다 뭐죠? 인플레 상황이 지금 되게 심각해졌죠.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 우리는 아마 미국 유학생들은 거의 죽어날 것 같은데요. 집에서 보내는 돈이 훨씬 더 커졌겠죠. 원납전 갑니다. 65년 대원군은 경복궁 중수의 경비를 충당하게 각계 각층에 돈을 자진해서 납부하게 하게 되는데 이른바 관민에게 거두는 강제 기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명칭은 백성들이 원해서 납부했다 해서 원납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강제 기부금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급번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과 부역을 동원 경복궁 건축에 목적을 썼다. 묘지림에 적었습니다. 양반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선산을 가지고 있죠. 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이 이렇게 있을 건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잘 나가는 양반들은 이렇게 선산이 있다고. 이게 선산이란 말은 자기들 문중에 집단으로 쓰는 묘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자손들이 퍼져 나갈 거야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퍼져 나가고 돌아가실 때마다 이렇게 선산에다 이렇게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아름드리 나무들 이렇게 심어놓는다고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자라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 엄청 큰 통나무가 되겠죠. 이걸 다 베어다가 경복궁 쓰는 목재로 썼다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사대부들이 반대하고 싫어했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묘지림을 벌목과 부역,
노동을 동원해 경복궁 목재를 사용했다. 이 책에 나오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 얘기가 되나? 우리가 농사 짓는 철이 우리나라 농경국가니 그 당시에 5월부터 10월이에요. 모내기 하는 게 5월이에요. 그리고 10월이나 11월 초가 될 때까지 거의 수확이 다 끝나죠. 벼농사는. 그러면 서울 경기 쪽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동원시켰어요. 오케이? 그러면 5월달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농사 짓지 말고 그냥 계속 경복궁 줘야 되는 거야? 1년에 360일? 아니잖아. 목공의 포도청을 일단 먹는 일부터 해결돼야 할 거 아니야. 왜? 1년 농사 지어 자기 가족들 생계를 넣고 세금도 낼 거 아니야. 그럼 5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동원할 수가 없는 거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들어가 주민들이 다 다시 되돌려 보내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 그러면 10월부터 그 이듬해 5월이 되기까지 대략 한 4, 5개월 또는 5, 6개월 정도가 빈 공백 상태라고. 건축 공사담을 딱 수도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여러분 보시잖아요. 가끔 우리 주변에 뭐 공사담을 어떻게 부도 나가지고 그냥 있는 건물 되게 보면 어떻게 지나기도 좀 그렇고 저녁 되면 되게 좀 그런 면이 있잖아.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되잖아.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365일 돌려서 빨리 완성을 할까 생각을 하겠지. 그게 뭐냐? 스님들이 있지, 절에. 승려들을 갖다가 신분을 격화시켰어요. 뭐로? 노비로. 스님은 강제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신분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야.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신분증을. 노비들 동원시키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을 갖다가 그 빈 겨울과 초봄 사이를 갖다가 스님들로 때우게 되는 거야. 그럼 365일을 매일 돌릴 수 있는 거야, 일자리를. 그리고 그분들 다시 또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농경철에는 스님들 데려다 가고 아닌 철에는 농민들 갖다가 그래서 경복궁을 준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은 7주니까 대략 한 7년 정도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도 공사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노역의 그 무거움이란 게 엄청 무거운 거죠. 그렇잖아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결두전, 논한결당, 백문식이 임시세를 징수했다. 뭐 짜내는 거야. 돈을 막 짜내서 걷어들여야 되는 거야.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성문세, 서울의 사대문을 출입하는 사람들과 물품에 부과한 통행료. 요즘은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니면 톨게이트 비용을 내죠. 그죠? 중간중간 톨게이트. 지금 우리가 당연시 돼 있죠. 그렇잖아. 근데 이 시기 사람들 어떻게, 아니, 문을 통과한 돈을 내라고? 이런 황당할 때가. 네, 그 시기에 인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상태니까 되게 어려웠겠죠. 성문세를 받았다. 강화문 앞에 육조거리를 복원하고 한양의 도시구조를 복원했다. 이거 7급 기출이야. 최근 7급 기출이야. 강원 앞에 육조의 거리를 복원하고 한양의 도시구조를 복원했다.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질문 냈을 거야 아마 벌써. 시옷. 잡세 및 무토 궁방세, 진상제도 폐지 등은 세제 계획이 단행됐다. 은광선의 개발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앞에 저거 7급령이라고 적어놨어요. 7급령 적습니다. 7급령은 지금 7급 시험이 폐지됐어요. 한능공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7급보다 더 어려운 공부하고 있는 거야. 9급 공무원 시험 문제가 7급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 죽어나는 거지. 대신에 7급 했던 애들은 한능공으로 가니까 되게 쉬운 시험을 보는 거야. 한 바퀴, 두 바퀴만 돌면 한능공 시험 보라고 그게 다 점수 다 나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일은 한두 바퀴 돌고 문제 좀 하고 한능공 시험 보러 가잖아요. 최고급 문제. 하나 틀렸고 열받아 옵니다. 어제는 하나 틀렸어. 나 열받아 죽겠어요. 왜? 너무 쉬운 거 틀렸어. 이렇게 한다고. 그만큼 시험 문제 쉬워요. 한능공. 왜일까요? 대중화의 목적이에요. 한능공. 오케이? 대중화의 목적이에요. 우리 조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삼촌 한능검 따셨어요? 물어봐요. 왜 따야 되는데? 선생님이 당연히 따야 되지 않나요? 물어봅니다. 저한테. 아니 한능검 공부하는 친구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따야 되나? 반문합니다. 그럼 우리 조카가 아 그렇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가끔씩. 네. 반응. 양반층과 백성들이 반발이 심했다. 그리고 경복궁 탈영이 그때 유명했다. 별표 5개입니다. 이건 한 해 걸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경복궁 탈영이 불려졌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경복궁 중건이 아까 몇 년부터 몇 년이라고? 제위로 올라가면 돼. 몇 년부터 몇 년이야? 65년부터 72년까지. 그럼 그 사이의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준 뜻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문을 열고 8월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헤야 허야를 거리고 방하로다. 울충년 4월 갑자일에 경복궁을 이루었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중거리 다 들어갔네. 덜커덩 소리가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느라고 헛방아 찢는 소리이다. 이하 생략. 이거 던져줍니다. 경복궁 타령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 시대 연도, 시작이 언제고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체제부터 잠시 쉬겠습니다.